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정말 오래됐지만 여전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나? 이거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단순하게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주변 보면 복권 당첨됐는데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 얘기도 있고 또 아주 적은 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극과 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공유해 주신 자료들 아주 흥미롭던데요. 이걸 바탕으로 뇌과학, 심리학, 철학, 그리고 경제학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시각에서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돈과 행복 사이에서 뭐랄까 우리 각자에게 좀 맞는 현명한 공식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시력해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단순히 돈 많으면 행복해다. 이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그럼 돈은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그냥 부수적인 요소일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을까요? 그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그 답에 좀 더 가까이 가보고 싶어요. 특히 왜 우리가 부를 쌓는 과정에서 혹은 이미 부를 이룬 다음에도 종종 공허함을 느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탐색해 봐야겠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뇌 속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돈이 우리한테 즉각적인 기쁨을 주는 건 뇌의 보상 시스템과 아주 밀접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날 통장에 딱 찍힌 숫자 보거나 아니면 막 사고 싶었던 물건 살 때 짜릿한 기분 드는 거. 이게 다 뇌작용이라는 거죠. TA라고 부르고요. 또 칙좌핵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보상 시스템의 핵심인데 여기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확 분비되는 겁니다. 아, 도파민. 네, 그러면서 아주 강렬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식이나 물처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에 모든 걸 얻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2차 강화물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딱 자극하는 거죠. 2차 강화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쉽게 말하면 돈은 우리 뇌에 즉각적인 보상 버튼을 누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심지어는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걸 접했을 때랑 좀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와, 마약이나 알코올과 비슷하다니. 그 정도인가요? 보상 버튼이라는 비유도 재밌고요. 근데 그 버튼 누르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료에서 보니까 도파민 시스템이 실제 만족감, 그러니까 좋아하는 상태보다는 그걸 계속 원하게 만드는 욕망과 더 관련이 깊다.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이에요. 도파민이 우리한테 이거 진짜 좋다. 이런 만족감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해, 더 원해 하는 그 갈망, 동기를 부여하는 시스템에 더 가깝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 갈망이요. 네. 그래서 돈이 주는 쾌락은 본질적으로 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더 큰 자극을 계속 찾게 만드니까 소비 중독이라든지 물질주의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기 쉬운 거죠. 계속 그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만든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깐의 흥분, 그 갈망 말고 좀 더 깊고 오래가는 진짜 행복감 같은 거는 뇌의 다른 부분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뇌과학 연구들은 뇌섬엽이라는 부위에 주목하고 있어요. 인슐라 로브라고 하는데요. 뇌섬유업이요? 좀 생소하네요. 네, 뇌 안쪽에 숨어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거나 신뢰를 형성하거나 도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좀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적 기능이요?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함을 느낄 때 아니면 명상을 해서 마음이 좀 평온해질 때 또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 때 바로 이 뇌섬엽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이건 도파민이 주는 그 짧고 강렬한 쾌락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주 깊고 충만한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럼 정리해보면 도파민이 약간 나의 즉각적인 욕구 충족에 가깝다면 이 뇌섬엽은 우리, 그러니까 관계나 의미 같은 것에서 오는 행복이랑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뇌섬엽은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같은 다른 신경화학 물질들이랑 같이 작용하면서 사회적인 유대감, 소속감 이런 걸 통해 행복감을 높여주죠. 아하. 이게 또 인간이 원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진화했다는 사회적 뇌가설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돈 그 자체보다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뇌의 진짜 행복 회로를 자극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서 경험을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뇌 섬엽을 자극하고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감을 준다는 겁니다. 와, 뇌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네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뇌 반응까지 달라진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심리학적 관점으로 가볼까요? 현실에서 소득 수준이 우리 감정에 미치는 영향? 네, 좋습니다. 그 유명한 이스털린의 역설 있잖아요. 국가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가 더 성장해도 국민 전체가 꼭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아주 고전적인 연구죠.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아, 개인 차원에서도요? 네, 대표적인 게 그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데니엘 카너먼하고 앵거스 디턴 교수의 2010년 연구인데요. 네네, 들어갔어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연소득이 한 7만 5천 달러 정도 될 때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일상에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이걸 이제 정서적 행복감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증가했어요. 아, 7만 5천 달러까지는? 네. 근데 그 이상부터는 소득이 더 늘어도 이 일상적인 행복감은 크게 증가하지 않더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물론 자기 삶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랑 비례해서 계속 높아지는 경향은 보였고요. 좀 다른 거죠, 행복감이랑 만족도는. 아, 정서적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좀 다르군요. 근데 그 7만 5천 달러라는 숫자가 꽤 오랫동안 기준으로 막 얘기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해석이나 반박 같은 게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2021년에 매튜 킬링스와트라는 연구자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7만 5천 달러 넘어서도 행복감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반박 연구를 발표했어요. 아, 완전 반대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연구자, 카너먼하고 킬링스워스가 2023년에 아예 공동 연구를 해서 결과를 통합했습니다. 오, 같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감도 계속 같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미 삶에서 좀 상당한 불행을 겪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소득이 약 10만 달러 정도에 이르면 그 이상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을 더 높이는 효과가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아하, 그러니까 대부분은 돈이 늘면 행복감도 늘지만 아주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 벌어도 더 행복해지진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돈의 영향이 모두에게 똑같지 않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네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 그런데 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소득이 는다고 행복이 막 무한정 커지지는 않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심리학의 핵심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 쾌락 적응, 흔히 쾌락의 쳇바퀴라고 하는 거요. 네, 맞습니다. 쾌락 적응, 히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아주 강력한 심리 기제예요. 뭐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상황에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감정 상태가 원래의 기준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꿈에 그리던 새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몇 달 지나면 그 기쁨이 상당히 무뎌지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행복 수준이 당첨되기 전이랑 비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걸 아주 잘 보여주죠. 네, 맞아요.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뭐 새 차 샀을 때 처음엔 엄청 좋았는데 몇 달 지나니까 그냥 내 차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거죠. 우리는 변화에 정말 빠르게 적응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쾌락 적응보다 어쩌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사회적 비교라는 거죠. 아, 네. 사회적 비교, 소셜 컴패리즌은 어쩌면 쾌락 적응보다 더 우리를 그 쳇바퀴 위에서 계속 달리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가치나 능력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평가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소득도 마찬가지죠. 아, 남들이랑 비교하는 거. 그렇죠. 내 연봉이 500만 원 올랐다는 사실 자체도 기쁘지만 만약에 동료보다 내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러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아, 네네, 그렇죠. 반대로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뭐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보이는 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 삶이랑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 행복감은 쉽게 뚝 떨어집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사용 시간이 길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 사회적 비교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듣고 보니 소셜미디어가 이 사회적 비교를 엄청나게 부추기는 면이 있겠네요, 진짜. 끊임없이 쳇바퀴를 돌게 만드는 세상 같아요. 그럼 이 쳇바퀴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돈으로 행복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방법, 그런 건 없을까요? 다행히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행복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죠. 오, 다행이네요. 어떤 전력들인가요? 첫째는요, 물질보다는 경험을 구매하는 겁니다. 경험이요? 네. 예를 들어 비싼 명품 가방이 주는 기쁨은 비교적 빨리 사라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갔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감명 깊게 봤던 공연 같은 경험은 시간이 지나도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기서 만족감을 주거든요. 아, 그러네요. 기억은 오래 가죠. 네. 심지어 그런 경험들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또 경험은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험 소비 정말 좋은 방법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은요? 둘째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턴하고 마이클 노튼의 연구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절반은 자기를 위해 쓰고 나머지 절반은 타인을 위해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타인을 위해 선물하거나 기부하는 등 이런 걸 친사회적 소비, 프로소셜 스펜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그룹의 행복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와, 신기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행복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남을 도울 때 기쁨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시간을 사는 겁니다. 시간을 산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기 싫은 집안일 있잖아요. 이걸 대신에 해줄 사람을 고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근처로 이사해서 출퇴근 시간을 확 줄인다거나 이렇게 돈을 써서 내 자유시간을 확보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경험, 타인, 시간. 돈을 쓰는 방향만 조금 바꿔도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니 희망적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돈을 잘못 쓰면 오히려 행복을 막 해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아주 조심해야죠.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바로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요? 네, 부나 소유물 같은 걸 성공이나 행복의 중심 척도로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데요.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물질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불안이나 우울감, 낮은 자존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낮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추구하는 게 왜 만족도를 낮출까요? 아무래도 물질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잖아요. 계속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낳고 또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만드니까요. 아까 말한 사회적 비교 문제랑도 연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돈과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들 하는 인간관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이에요. 아, 그 유명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거기서도 85년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 부나 명예가 아니라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였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정말 많은 걸 시사하죠. 돈 버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이건 뭐 스스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엔진을 꺼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철학적인 성찰에서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철학자들의 지혜를 통해서 돈과 행복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볼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은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를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봤다고 하죠. 네, 맞아요. 에우다이모니아.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좋은 느낌,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면서 덕을 실천하는 좋은 삶, 그 자체를 의미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돈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는 없었어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여러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이었죠. 필요 조건 중 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관대함이라는 덕을 실천하려면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돈은 어디까지나 그런 덕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만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삶은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비유가 재밌던데요. 돈은 연주를 위한 악기일 뿐 연주 그 자체는 아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죠. 바이올린이 아무리 좋아도 연주 실력이 없으면 소용없듯이 돈이 많아도 그걸 덕스럽게 쓸 줄 모르면 좋은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니다. 정말 곱씹어볼 말이네요. 반면에 쾌락주의의 원조로 알려진 에피쿠로스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는 달리 그가 추구한 쾌락은 막 방탕한 즐거움 이런 게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좀 오해를 많이 받죠.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행복, 즉 쾌락이라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아포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동요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아타락시아를 의미했어요. 아, 마음의 평온함. 네. 그는 행복을 일종의 분수식으로 생각했어요. 행복, 꿈꿀, 소유, 나누기, 욕망 이렇게요. 소유 나누기 욕망이요? 네. 그래서 행복을 늘리려면 분자인 소유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보다는 분모인 욕망을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쉽다고 본 거죠. 아하, 욕망을 줄여라. 네. 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임으로써 부자가 되어라. 이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부나 명예처럼 꼭 필요하지도 않고 또 충족되기도 어려운 그런 헛된 욕망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주범이라고 봤어요. 하긴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소박한 삶 속에서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평온함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욕망을 줄여서 행복의 분모를 낮춘다.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그럼 로마 시대로 넘어가서 그 부자이면서 철학자였던 세네카 이야기도 나오죠. 스토아 학파. 이쪽은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핵심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태도에 있다. 뭐 이런 거였죠? 맞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핵심 사상은 그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태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판단과 태도요? 네. 돈, 건강,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한 것이라고 봤어요. 오직 우리가 그것들을 덕스럽게 사용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무관한 것들이라 좀 극단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은 부나 가난 같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정심, 아파테이아에 있다고 봤습니다. 부유한 속에서도 검소함과 덕을 잃지 않고 또 가난 속에서도 인간적인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을 강조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 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뿐이다. 그러니까 파산이나 질병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라. 이게 스토아 철학의 지혜인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돈의 속성 앞에서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의 요새라. 와, 정말 매력적인 개념입니다. 철학적인 성찰은 돈의 의미와 우리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말 기쁜 울림을 주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렌즈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시각에서 돈과 행복의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스털린의 역설, 왜 더 부유한 국가가 반드시 더 행복한 국가는 아닌가 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그 역설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국가 전체가 마치 거대한 쾌락에 쳇바퀴 위에서
그냥 다 같이 달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점을 보여줘요. 사회 전체가 쳇바퀴를 돈다. 근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이 전반적으로 같이 증가하면 나만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상대적인 만족감이 희석되잖아요. 아, 그쵸. 다 같이 오르면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렇죠. 그리고 또 높아진 소득 수준에 금방 적응해버려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요. 이게 결국 단순히 GDP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경제발전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행복 경제학, 해피니스 이코노믹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GDP가 전부가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근데 개인 차원에서도 보면 우리가 돈 앞에서 항상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행동경제학이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아주 이성적이고 항상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가정을 했었죠. 네, 합리적인 인간. 근데 행동 경제학은 실제 인간이 돈 앞에서 얼마나 심리적인 편향에 휘둘리고 또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입는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손실 회피, 로스 에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아, 잃는 걸 더 싫어하는 거요? 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아, 저도 그런 경험 많은데요. 그렇죠. 또 똑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이게 어떻게 얻은 돈이냐, 뭐 월급이냐, 보너스냐, 아니면 상속받은 거냐, 여기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름표를 딱 붙여서 다르게 취급하는 심리적 회계,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심리적 회계요? 네. 그래서 힘들게 번 월급은 아껴 쓰는데 보너스처럼 약간 공돈 같은 느낌이 드는 돈은 쉽게 막 써버리기도 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보너스 받으면 뭔가 좀 막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심리적인 경향들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현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돈 앞에서 얼마나 비합리적일 수 있는지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럼 이 모든 뇌과학, 심리학, 철학, 경제학적 통찰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국가 전체의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단순히 GDP만 높이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데니얼 카너먼 같은 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막연하게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늘리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실업이라든지 심각한 질병, 극심한 빈곤, 사회적 고립처럼 사람들한테 아주 큰 고통을 안겨주는 불행 총량을 줄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윤리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행복을 늘리기보다 불행을 줄여라. 네. 내하면 소득 증가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아까 봤듯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점차 줄어들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처럼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극심한 가난이나 장기 실업, 건강 문제 같은 것들이 주는 고통은 정말 크고 파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고통을 줄이는 정책들, 예를 들면 아주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든지 불평등을 완화한다든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이 GDP 성장률 숫자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사회 전체의 평균적인 행복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훨씬 더 확실하고 효율적인 길이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요. 자, 오늘 뇌과학부터 경제학까지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폭넓게 살펴봤네요. 분명한 것은 돈과 행복이 그냥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함수 관계로 얽혀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지 않죠. 돈은 분명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또 예기치 못한 불행에 대한 완충제 역할도 하고 뇌에 즉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등 행복을 위한 중요한 필요 조건이자 강력한 영양 변수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는 충분 조건이거나 행복 방정식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것도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늘 논의된 여러 통찰들을 종합해서 돈과 행복의 함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재정의해 본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복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불안을 막을 만큼의 돈, 더하기 경험과 타인을 위한 현명한 소비, 더하기
깊고 넓은 인간관계 빼기 불필요한 물질적 욕망과 끊임없는 사회적 비교 뭐 이런 식으로요. 와, 함수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확 와닿는데요? 결국 돈이라는 이 변수를 가지고 얼마나 큰 행복이라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가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소비와 관계의 기술이겠죠? 또 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이건 삶의 목적과 가치관, 즉 철학의 문제고요. 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진정으로 행복한 부자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지혜, 그러니까 금융지능뿐만 아니라 행복지능까지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행복지능.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전략을 한 3가지 축으로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축은 역시 마음관리, 철학적 관점이겠죠. 돈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로 여기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내면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필요한 욕망,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이죠. 의식적으로 좀 줄여나가고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 스토아 학파의 지혜고요. 를 단단히 구축하는 겁니다. 네, 마음 관리 중요하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자기만의 만족 기준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감사일기를 쓰거나 명상 같은 걸로 뇌의 긍정 회로를 단련하는 습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두 번째 축은 행동관리,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에 투자하고 나를 위한 선물만큼이나 타인을 위한 나눔과 베품, 즉 친사회적 소비에서 오는 기쁨을 적극적으로 누리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사는데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행동 관리, 경험, 타인, 시간. 기억해야겠네요. 마지막 3번째 축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관계관리, 심리학 하버드 연구입니다. 행복의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예측 변수라고 했죠. 바로 따뜻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관계 관리 정말 중요하죠. 네, 돈을 버느라 혹은 돈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희생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돈을 관계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로 활용하는 건 좋지만 돈이 관계 그 자체를 대체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마음, 행동, 관계. 이 3가지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겠군요. 정말 좋은 정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열쇠는 균형 감각과 지혜에 있다고 생각해요. 돈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되 숭배하지는 않고요. 돈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을 더 깊이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지혜. 이걸 발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돈의 진정한 주인이자 행복한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돈의 주인이자 행복한 삶의 창조자.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돈과 행복에 대해서 정말 깊이 탐색해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철학은 욕망 줄이기를 강조했고 심리학은 사회적 비교가 행복의 큰 걸림돌이면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정보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타인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이걸 의식적으로 좀 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어쩌면 이 욕망과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는 없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